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1971년 샘 페킨파 감독의 더스틴 호프맨 그리고 수잔 조지 주연의 찌푸로 만든 게 이제 한국 제목으로는 일본 제목으로는 와라이누라 그랬나? 그렇고 이제 영어 제목은 스트로우 덕스. 예전에 이거 예전에 어릴 때 한번 봤었던 영화인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 무비 리뷰를 해드리겠고 그 하기 전에 조금 그 여담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방학이 돼서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 일요일에 그 멕시코를 갔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제 라스크루세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인데 뉴멕시코주에 있는 두 번째 큰 도시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엘파소라고 하는 그 국경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텍사스 지역인데 이제 그 도시까지 그 차로 5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거기서 이제 그대로 이제 멕시코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게 예전부터 제가 멕시코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뭐 비행기 탈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간 적이 없었네 지금까지. 이제서야 거의 2년 이제 라스크루세스로에 온 지 거의 2년 만에야 이제 멕시코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이제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뜻 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하나는 바빴고 좀 뭐 차를 사고 막 이런 것도 조금 금방 산 게 아니라 여기 와서 1년 넘어서 이렇게 사게 되고 막 그래서 그런 좀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교통편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엘파소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멕시코인데 그 붙어 있는 그 도시가 후아레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영어로 하면 주아레스야 그 J를 이제 H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후아레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지금 그 멕시코 그 마약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 그 갱단끼리의 어떤 싸움 뭐 이런 게 생겨나면서 죽이고 막 죽음을 뭐 이렇게 서로 죽이는 그런 엄청나게 지금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이 살인 사건 그 세계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나는 그런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후아레스라고 하는 도시가 뭐 어떤 도시냐라고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신문도 보시고 이런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멕시코가 지금 그 마약 과의 전쟁을 벌여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인을 뭐 당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제 위험한 지역들이 이제 미국 국경 지역에 접한 그 멕시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도시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이 이 후아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후아레스가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회자되고 있는 지금 신문이라든지 어떤 그 뉴스라든지 바로 그 도시가 그 후아레스고 이제 거기가 이제 엘파소 제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메디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위험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랑 사실 이제 거기에서 뭐 사는 사람이든지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 이게 좀 많이 틀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의심은 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가서 잠깐 있을 뭐 이런 사람들까지 뭐 이렇게 또 뭐 그런 거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또 뭐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못 가고 있다가 뭐 이제 뭐 여름 방학이고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멕시코는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총체적인 이제 멕시코 여행 계획을 지금을 짜기 시작하고 있어요. 천천히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 여름 방학 동안에
그래서 이제 첫 그 방문지로서 한번 지금 거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차에 그 이렇게 자전거를 싣고 해가지고 이제 차는 그 텍사스 대학이 있거든요. 엘파소에. 이제 거기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무료니까 뭐 이렇게 뭐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전거를 꺼내서 이제 국경을 넘었죠. 국경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좋아요. 그 도시 이런데 그 방문을 할 때 이렇게 걸어서 천천히 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걸어서 계속 보는 이렇게 문제점이 이렇게 조금 늦잖아요. 걷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주변 이런 뭐 이렇게 가게도 보고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그 페이스가 너무 늦다라고 하는 거랑 걷다 보면 힘드니까 그 걷는 여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자전거 여행을 많이 뭐 했지 않습니까? 그 자칭 뭐 이렇게 자전거 여행 뭐 이렇게 부르고 싶다 뭐 이런 글도 쓰기도 했는데 뭐 자전거를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게 한 도시 뭐 이렇게 쭉 자전거 가는 게 이제 자전거 여행인데 이제 그런 어떤 자전거 여행의 어떤 특질 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라든지 그런 데를 두루 이렇게 돌아다닌 거 그렇게 하는데 이 자전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레코멘데이션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자전거 렌탈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찾으면은 자전거 렌탈해 가지고 뭐 여행을 한번 해보시고 도시 같은 데 가면은 조금 그게 된다라고 하면 중고 자전거 같은 거 사다가 뭐 이렇게 다시 파는 뭐 이런 방법으로도 2, 3일 있다라고 하면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런던에 갔다, 무슨 모스크바에 갔다, 방콕에 갔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자전거를 여행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그런 그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차는 시켜놓고 자전거를 들고 국경을 넘었다. 국경 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떠나겠다는데 미국 그 커스텀에서 뭐라고 하는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안 해요. 뭐 멕시코 커스텀은 미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싹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됐냐면 이제 돌아올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로 돌아다녔죠.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건 다 이렇게 스킵을 하고 몇 가지 내가 느낀 점을 이제 얘기하면 굉장히 나쿠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붙어 있거든요. 슈아레스라고 하는 도시랑 엘파소라고 하는 미국 도시랑 멕시코 도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국경으로 이렇게 갈라져는 있지만은 하나의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후아레스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물류라든지 그런 게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 블록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국경에 있는 엘파소 후아레스라고 하면 하나의 도시 블록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이렇게 그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경제 지역으로 하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의 익스체인지라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멕시코, 미국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들 하나의 멀징되는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냥 후아레스라는 도시가 뭐 위험하고 뭐 갱바이올런스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미국적인 도시로 알았어요. 난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도시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건너가자마자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 국경을 하나 딱 넘으니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 뭐 이렇게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틀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딱 넘어가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갑자기 나는
여기 무슨 필리핀이라든지 인도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런 식으로 그 리마인딩 그 다소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그 나라를 그 연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게 있는 거겠죠. 낙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낙후가 되어 있길래 미국에 비해서 뭐 이렇게 그 버스부터가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 그 엘파소는 그 미국 버스거든요. 그냥 딱 넘어가자마자 어디 무슨 60년대나 다닐 만한 그런 게 시내버스라고. 아니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내부 구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시내버스가 뭘 나를 연상을 하게 했냐면은 그 분위기가 그 필리핀에 다니는 집니 있죠. 집니라고 있거든요. 그런 연상을 하게 만들고 그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인도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럴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좋은 걸로 뭐 이렇게 하자면은 뭐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불 꺼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 도상국들은 뭐 이렇게 뭐 24시간 열려 있는 무슨 식당 뭐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미국은 한 9시만 돼도 딱 닫거든요. 캄캄하거든요. 도시 전체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열려 있는지 뭐 11시에 나왔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뭐 이렇게 식당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들 뭐 하는 것까지 틀리고 그 엘파소도 90% 80%가 멕시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멕시코 사람들이랑 파레스랑 멕시코 사람들이랑 틀리고 하는 것. 하여간 뭐 이렇게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뭐 그런 게 하나 느낀 거고 이제 두 번째 느낀 거는 이제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히 걸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여행객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무슨 살인 많이 이런 범죄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두리번 거리면서 이렇게 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차를 타면은 또 뭐 그렇게 차로 이렇게 구경 이거 못 하잖아요. 어디 시내 구경하려면 차를 파킹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아웃스커트가 위험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도시에 이렇게 다운타운이 있으면은 그 외곽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안 갔지만은 이 소위 말해서 도시가 이렇게 딱 있을 경우 거기를 이렇게 쭉 돌아다녔어요. 어느 제한도 없이. 그게 보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그 이게 어쩌다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갱들이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뭐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익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 마약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밀매, 미국 쪽으로 돌아가는 게 코케인이라든지 그 마리화나 그런 밀매 이권을 그 주도권을 찾기 위한 깽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한 남자를 모르게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익이 있을 정도라면 그런 이제 드럭워 이런 거를 버리질 않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돈이 그 몇 천만 불, 몇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이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느꼈고, 그런 거 문제 없구나. 약간 뭐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가서 뭐 이렇게 즐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그 독특한 분위기 이런 그런 걸 느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스트로독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당일치기로 이제 끝내고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 넘어가면 이게 미국 그 들어가는 거기 이렇게 미국 커스텀까지 왔어요. 커스텀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패스포트를 보더니 그 무슨 i20가 아니라 그 F2인가 뭐 이렇게 그 패스포트에 붙어 있는 게 조그만 종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리이슈를 해야 된다.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 사무소 가가지고 이슈를 해라. 알겠다고 갔는데 1시간 기다려도 그 한 사람 이게 쭉 수명 정도 줄이 서 있는데 한 사람 걸리는 시간이 30분이야 30분 한 사람이 그럼 20명이면 300분이고 그러면 그 600분 아닙니까? 그럼 10시간이잖아 10시간. 예? 20명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3명 정도 하니까 뭐 이렇게 3명 해가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후에 다시 1시간 후에 다시 합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수명 정도 기다리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창구는 13개인가 세어봤어요. 13개인가 있는데 이것도 이러다가 이제 밤새겠다. 왜 그럴 필요 있겠느냐라고 해서 알았다. 오늘 하룻밤 새야 되겠다. 들어가서 이제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하룻밤 새가지고 또 이런 꼴 날 것 같아. 5시 반에 일어나가고 호텔에서 다시 왔는데 이것도 뭐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3착이었어. 3착 큰일 날 뻔해서 이렇게 일찍 갈 필요 있어? 뭐 어차피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뭐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해가지고 딱 갔는데 3착이었어요 그 라인에. 건드려 3시간이 또 걸렸어. 3시간 큰일 날 뻔해서 5시 반에 안 나왔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또 이렇게 골 때린 게 뭐냐면 3시간 기다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6불이라고 그러네. 6불. 근데 지금 한 푼도 없었어요. 캐시가 그 달러가 그 크레딧 카드들은 뭐 이렇게 거스름 돈도 없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멕시코 사람들 미국 정부에서 멕시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이 F2라고 하는 게요 그 3분이면 되거든요. 공항에서 그게 공항에서 이슈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분이면 돼요. 3분이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3시간 걸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거스름 돈도 없다 그러고 뭐 무슨 6불이 없길래 옆에 있는 멕시코 여자 6불 좀 꺼달라. 내가 나가갖고 내가 은행 찾아가고 내가 돌려주마. 빌렸거든요. 너무 착했어요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받자마자 좀 기다려 이래갖고 그 커스텀 마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 영어를 썰랑썰랑했는데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뭔가 통했겠지라고 해가지고 밖에 딱 나왔는데 무슨 엘파소에 어디 무슨 은행이 어디 있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기 보니까 빌딩에 뭐 체이스 은행이라고 써있길래 거기까지 자전거 타다 가지고 20불 딱 위스드로 해갖고. 근데 또 위스드로 하려면 또 그게 거슴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금 8시 45분인가 가게들이 다 닫혀있죠. 해가지고 겨우겨우 가게 찾아가지고 6불 딱 체인지 받아갖고 커스텀 세가는데 다시 오니까 그 사람이 없어. 그 여자가 없는 거야. 기다렸죠 1시간 정도 또. 근데 왜 안 기다리는 거야 내가. 거기서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했는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6불 빌려줘 선행 빌려준 것만 해도 어딘데 사기 당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떤 생각이 드나.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스트로덕 1971년 필름. 이거 몇 가지 이거는 제가 그저께인가 봤기 때문에 좀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뮤비 리뷰를 하기에. 몇 가지 왜 이 영화를 보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내가 느낀 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소개 이런 것보다 좀 내가 느낀 점이 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뮤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옛날 봤어요. 이 지프로 만든 게 이거는 뭐 주말에 명화집 명화극장에서 많이 이렇게 80년대 뭐 이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보여준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본 기억이 나는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이 잘이 아니라 이렇게 거의 안 나고 다시 보게 된 이유가 기억이 안 나고 이 영화가 어린애가 봐가지고 이해할 만한 영화가 아니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80년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샘 페킨파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잔혹묘사 이런 거를 이렇게 듣기로 하는 어떤 감독인데 다 잘랐던 걸 또 기억이 나요. 이렇게 탁 잘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레이프 씬이 나오는데 그거 당연히 이제 잘랐겠죠. 그죠?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이게 다 편집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어린애가 봐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할 만한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봤었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라 한 중간에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줄거리는 이게 뭐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영국 쪽에 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기다가 마지막에 폭발이 돼서 이렇게 폭력 이렇게 이런 쪽으로 치닫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영화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다섯 가지 되나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는 뭘 느꼈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자주 이런 설정의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좀 이 도시에 사는 직적인 사람들이 어떤 시골에 왔을 경우 시골에 못 배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못 배우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못 받고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인 마을 사람들이랑 충돌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브로드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게 다 틀려요. 이런 설정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쪽에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트러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화이지만 영국 쪽 시골에 왔다가 이제 시골에 이제 로컬 지역의 어떤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좀 부는 좀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하나 본 게 있어요. 엘리아 카잔 감독, 말론 블란드 주연의 이제 휴지티브 카인드라고요. 휴지티브 카인드 모르겠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영화가 괜찮아요. 말론 블란드의 연기도 괜찮았고요. 그것도 뭐냐면은 이제 말론 블란드가 이제 사우스 있잖아요. 남부의 어떤 마을에 와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좀 리베랄한 어떤 꼭 리베랄하기보다는 거기에 와서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트러블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 이제 듀엘이라고 해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도시에 사는 주인공 드라이버가 도시에 사는 이렇게 인텔렉츄얼이거든요. 안경도 끼고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골길에서 이 큰 어떤 유조차 비슷한 그런 남자를 이렇게 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도 또 그런 게 나와요. 유조차 이렇게 습격을 받았다가 시골의 다이너에 딱 들어갔는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의 눈에서 보는 어떤 시골의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시골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배타적이고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이 자기를 습격하고 있는 어떤 트럭 드라이버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고 또 틀린 게 이제 저예산 영화인데 이제 하셜 거던 루이스라고 해가지고 1960년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슬래셔 무비의 어떤 선두격으로 이렇게 선두격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는 뭐 이렇게 트래쉬 무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대표작 중에서 1000 Maniacs라고 있어요. 좀 공포 영화를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알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북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에 왔다가 몰살당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우스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찾아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 틀려요. 지역이. 스트로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에요. 영국 시골이고 휴지티브 카인드랑 이제 1000 매니악스 이거는 사우스예요. 사우스. 그러니까 남부 이렇게 남부가 못 살잖아요. 미국에서 남부가 못 살고 보수적이고 리퍼블리칸 좀 그러고 이제 노예 남북 전쟁에서 이렇게 노예 제도를 지지를 했다가 이렇게 지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종교적이고 종교적 색채. 휴지티브 카인드랑 1000 매닉스는 사우스고 미국의 사우스고 스트로덕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듀엘 같은 경우에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텍사스나 유타 뭐 사우스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도시 플러스 어떤 시골이라고 하는 어떤 대조거든요. 또 재밌는 게 뭐냐 스트로덕이
이 그 무비 리뷰를 조금 준비를 하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2011년에 이 리메이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잘된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예고편을 봐봤는데 유튜브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그 오리지널 스트로독에서는 이 부부가 영국 쪽으로 가서 영국 시골에 가는 건데 2011년 스트로독은 사우스에 가는 거예요. 사우스. 그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만 틀리지 어떤 브로드한 구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왜 이 미국 사람들의 그 뇌리에는 그 이래서 한국이나 어떤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골이라든지 그런 건 오히려 도시의 삭막함보다 약간 인정 있고 좀 이렇게 그 보수적인 면은 있을지언정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삭막하고 인정이 없고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이라고 하는 거는 훈훈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순박하고 더 친절하고. 나는 이 그 미국점이라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 왜냐면 또 이렇게 앵글로적이라고 얘기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이 하나의 그 서구 유럽의 어떤 생각인지 미국적인 이렇게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 사람에게 그 시골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 하나의 굉장히 배타적이고 무식하고 그런 것이 그 어떤 그 이렇게 이 굴곡된 어떤 폭력적으로도 이렇게 폭발될 수 없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각이 어떤 식으로 그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그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봐보세요. 영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다소 의심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그 꼭 미국적인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네덜란드 화가인가 어딘가 그 한 15세기 16세기 정도의 그 시골의 마을 풍경 이런 거를 주로 그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화가가 있어요. 유명한 화가예요. 제가 그 버플러에 있을 때 그 좀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밀레 같은 경우 이제 밀레 프랑스 화가지 않습니까? 밀레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난하지만 이 농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숭고하게 그렸잖아요. 생산을 담당을 하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덕이 있고 그 노동을 그 굉장히 그 노동 값어치 있는 노동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 제공을 한다든지 왜냐면 거기서 이렇게 모든 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만종이란 이삭줍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는 그런 벌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천박하고 그 무식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버펄로 그 도서관에서 본 그 네덜란드 화가의 그 화풍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농민은 이런 사람들 그렸는데 막 싸우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븐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농민들에 대한 숭고한 그 존경심 이런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 시무라 타카시가 이렇게 농민들을 이렇게 추수하면 이렇게 모를 씌우면서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승리자는 농민이다. 근데 왜 이런 그 네덜란드 화가 이렇게 프랑스는 이게 그러니까 영국 그러니까 북서부 유럽 쪽에 이렇게 시각이라고 하는 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어떻게 보냐면은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이건 내 어떤 생각인데 보면은 이렇게 동부 유럽이라든지 남부 유럽 이런 쪽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농민이라든지 그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그런 계층이 이 사회를 많이 뒤엎었어요.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오버스로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농민 반란이라든지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그 뭐 이렇게 붉은 혁명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솔리니 독재자들도 뭐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고, 뭐 스페인 내란 해가지고 이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북서부 유럽은 다 왕국이에요. 결국은 스웨덴 왕국이죠, 노르웨이 왕국이죠, 네덜란드 왕국이에요. 왕국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왕국이라고 하는 거를. 영국 왕국입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좀 왕국이라고 하는 게 옛날 체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왕국이었고 다 왕국이잖아요. 뭐 중국도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왕국이라고 하는 게 왜 다 없어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엎어버린 거잖아요. 시민이라든지 밑에 있는 계급들이 엎어버린 거죠. 화가 나서. 그래서 생각, 왜 서구 북서부 유럽은 그런 얘가 없냐. 그러니까 왕국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뒤엎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층 계급들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연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연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겠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의 두 가지 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민이라든지 노동계층이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숭고한 프라이드를 가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계급 의식에 대한 숭고한, 어떻게 보면은 존중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왕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왕국이 최소한 몇백 년 갑자기 왕국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영국 왕실이라고 하는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아니죠. 1000년 뭐 이렇게 최소한 몇백 년은 계속 왔었던 그런 왕실 아닙니까? 영국 왕실이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그런 농민 계층은 100년 동안 농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100년 동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노동자 계층이 지금 자기가 노동자 계층이다라고 하면 100년 동안 노동자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조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귀족이라는 데 왕조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디밸류에이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 못났으니까 아니라든지. 그게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그렇지 않다, 자기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아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로 그대로 그렇진 않지만은 뭔가 그러한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성향에서 나온 묘사라고 한다면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게 미국에서도 사우스거든요.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이, 농민이라든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우스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이라든지 그런 쪽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그 사람들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위에 있는 계급이 너희는 원래 못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생각하지 마. 라는 식으로 굉장히 미묘하게 그런 사람들을 세뇌시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배계급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감히 혁명이라든지 그렇게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왕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왕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밑에 있는 농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서 그런 사람들 잘 살게끔 해줬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존재하게끔 만든 게 밑에 있는 농민이라든지 노동 계급 아닙니까? 예? 무노동 하면서 그런 왕실이나 귀족들이 모든 걸 착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세뇌를 시켜서 그런 세뇌를 시킨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한 게 아닐까 이런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못난 거야. 저놈들은 못났어. 어? 무식해.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세뇌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obliging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꾀하지도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뭐 이런 뭐 그런 게 한 두 번째 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게 이제 하나 그런 구도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길래 그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하나 생겼고, 두 번째 빨리 지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그 스트로덕 이제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이렇게 더스틴 호프맨 집에 있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침입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적이. 그 장면 나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게 뭐야 이게 The Night of Living Dead의 이제 그 인간 버전 아니야? 이런 생각이. Night of Living Dead가 좀비 영화 아닙니까? 그 조지 로메오가 1969년에 감독한 이 영화가 1971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영화인데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 좀비가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빼고 침입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었을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불로 지진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 The Night of the Living Dead가 이제 드라이브인 시아타용 무비라고 하고 뭐 로버트 제시고 공포 영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은근슬쩍 메이저 영화에 준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집안으로 침입을 하려고 하는 그 시퀀스 자체가 The Night of Living Dead 그 시퀀스 자체가 그 전에 어떤 메이저 영화에서 이용을 했었던 그 시츄에이션을 본딴 거였더라고 하면은 난 그게 또 궁금해요. 그게 그런 시퀀스가 그런 그 설정 같은 게 그 전 영화에 또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The Night of the Living Dead에 이렇게 해서 나온 뭐 그런 어떤 것인 것 같고, 그런 게 이렇게 두 번째 느낀 거고, 이렇게 세 번째가 강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그게 좀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꼭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꼭 보이진 않았어요.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폭력, 소위 말해서 어떤 식의 폭력을 이렇게 참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이것이 큰 영화의 이렇게 스토리의 전개상 불필요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을 집어넣어서 충격을 주려고 됐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산 페키포아 감독이 진땀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려고 뭐라 해야 되나 익스큐즈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장면은 그렇게는 안 보였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좀 어렸을 때 이걸 영화를 봤었으면은 이 클라이맥스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침입을 하려고 하는 침입자는 더스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의외로 길어요. 그 액션 시퀀스가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화를 두근두근 이렇게 거리면서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이게 크다 보니까 그 장면은 별로 재미가 없고, 사실 이 미국의 인텔렉 도시에 살던 지적인 이 대학 교수가 영국의 시골에 와서 거기에 있는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랑 어떠한 미묘한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 계층 간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이게 그거겠죠. 그게 시발점이겠죠. 이렇게 똑같은 계층이고 뭐 틀릴 게 없으면 뭐 그런 거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지적인 뭐 차이라든지 국적의 차이라든지 미국 사람이랑 영국 사람이랑 특히나 이렇게 계층 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폭발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살금살금 이제 커져가는 그런 장면,
이런 것이 재밌었어요. 그런 그 전개 부분이랑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그 머리만 컸지 행동을 못하는 그런 이 지식인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그 우회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또 재밌었고 그 더스틴 호프맨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제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더스틴 호프맨 이렇게 몸 이런 키도 작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 영국의 그 시골의 청년들을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이제 그 샘 페킨퍼가 그런 묘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기름이 지글지글 이렇게 능글능글한 남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막 뭐 있잖아요. 남성 냄새가 푹 풍기는 그런 남자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대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리메이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트레일러를 봤어요. 그 예고편. 근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는데 이 작은 이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본땅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1970년 오리지널 작품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그 장면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슷한 영화구나라고 했는데 그 미스캐스팅이었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 더스틴 호프맨 역을 이 2011년 영화에서는 엑스맨에서 사이클롭스인가 이렇게 눈에서 광선총 나가는 그걸 연기를 한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스틴 호프맨 역을 했는데 좀 더스틴 호프맨이 그 연기를 하는 게 좀 바보스러워 좀 이렇게 여기서는 이 바보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 수학자인데 그 다른 의미에서 바보스럽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좀 무기력하고 뭐 이런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사이플러스 연기를 한 그 남자가 그냥 지적이다라고 하는 걸 꾸밀 수 있겠죠. 안경 껴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옷 갖춰놓고 근데 거기에서 다소 좀 바보스러운 무기력함 이런 것을 내비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배우로서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미스캐스팅이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영화가 영국 사람이 쓴 소설을 기조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위키페디아를 통해서 그 오리지널 소설의 줄거리를 보니까 많이 틀려요. 근데 특히 그 틀린 점이 틀린 점 중에 하나이면서 영화가 좀 잘 각색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게 프로이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남자가 이렇게 독립을 못하고 이제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보호를 받다가 남자가 이게 프로이드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게 꼭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소위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그 트랜지션을 거치잖아요. 솔직히 어머니에게 의존을 했다가 그 다음 어머니도 여자니까 그 여자에게 의존을 했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의존을 벗어나면서 솔직히 다시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가까운 여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first 20 years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여자고 근데 그 부분을 떠나면서 이 가장 가까운 그 이성이 이 여자치고는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가 되는데 가깝다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어머니랑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의존을 하는 거지만은 이 아내랑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의존을 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트랜지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그런 트랜지션은 잘 이게 완성을 하면은 그런 남자의 유아성 이런 걸 탈피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탈피를 못했을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이렇게 원하는 바 자기의 남자 그래서 남편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좀
좀 충족을 못 시키는 어떤 그런 남자로 이렇게 성인화 된다라고 하나? 그게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잔 조지가 이제 더스틴 호프맨의 아내 역을 맡았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사랑을 하지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꼭 그 섹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섹스로도 이렇게 만족을 못한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이제 껍질을 못 벗는 이런 남자가 어떤 그러니까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그 어떤 남성화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과정 자체에 이 좀 부조리함 이런 걸 보여줬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좀 그런 의미에서 이 남성 뭐 심리학 쪽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 뭐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정신 분석, 이 남자의 그 성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그 남자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해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는가라든지, 어떤 이 폭력이라는 거 하는 게 남성에게 굉장히 그 좀 잘 이용이 되는 이유가, 난 생각으로 남성이 그 폭력을 특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 폭력이 무의식적으로 남성에게 어떠한 충족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폭력적인 거거든요. 그 많은 스포츠, 예를 들어서 뭐 미식축구라든지 복싱 이런 게 다 이 폭력적인 스포츠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려고, 그런 걸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은 남성의 정신 분석학적 이 연구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를 한 영화의 하나 같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점수는요, 한 85점 주기는 좀 그렇고, 한 90점까지 주기는 좀 그렇고요. 한 8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88점. 저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젊고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90년생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0년생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보면은 이 영화는 뭐 3, 40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 영화들도 좋은 영화 많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샘 페킨파, 더스틴 호프맨 다 클래식 피겨니까 그 영화의 역사상,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고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은 재밌는 어떤 더 재밌는 감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무비 리뷰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